네,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네, 우리 S시즌 특강입니다. 오늘 강의는 S시즌 특강은 썸머 특강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느라 뭐 신나게 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썸머 기분을 좀 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썸머 특강으로 했고요. 저희가 매년 이제 S시즌을 하고 있는데, 썸머 특강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교수님들과 상의하면서 이 썸머 특강을 본격적인 문제 시즌과 같이 이렇게 짠 이유는 선생님들이 문제 이제 외우고 복습하고 답안 쓰고 이러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습이 제가 지난 영역별 문풀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습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복습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나 방향을 좀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그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 암기 압축 이론 하면서 빈칸 노트 했잖아요. 그거를 사실 썸머 시즌에 작년에 했던 거거든요. 그걸 저희가 땡겨서 압축 강의할 때 같이 진행을 저희가 합해가지고 하면서, 이번에 썸머 특강은 이 복습을 본격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하시도록 좀 방향을 잡게 도와드리자 라는 의미에서 구조화를 마지막으로, 이론 구조화를 저희가 하면서 복습의 방향, 그죠?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지 복습을 어떻게 해야지. 안 그러면 복습이 산으로 가버려요. 복습하다가 시간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좀 맥을 좀 짚어드리자. 전체 구조화를 하면서 회독의 방향이라던가 복습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걸 좀 정해 드리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론의 구조화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이번 시즌은 저희 모든 교수님들이 다시 한번 마인드맵을 잘 정리해서 아마 자료로 드릴 거고요. 지역 파트는 우리 워낙에 교재가 있잖아요. 그 법령 노트로 진행하시겠지만 역시나 마인드맵도 정리해서 아마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이 S시즌 특강 자료는 자꾸 뭐가 떠가지고, S시즌 특강 자료는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이 S시즌 특강에 나왔던 키워드들은 매우 중요하니까 일단 암기 되어야 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선생님들 마지막 이제 답안 우리 쓰는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영역별, 실전, 파이널 뭐고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 범위, 저희가 마인드맵으로 드린 범위에서 절대 넘어가지 마시라고, 이 범위, 구조와 복습의 방향, 이 범위를 딱 울타리를 쳐드리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운 내용 볼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봤던 거, 알았던 거를 단단하게 다지고 새기고 내 거 소화시켜서 이제 완전히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니까, 이제 새로운 거 가져와서 새롭게 만나서 내가 많이 알아야지, 절대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는 반복 복습, 누적 복습으로 이 구조화드린 자료로 복습의 방향을 잡아 가시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기본 이론 때 제가 조금 더 브로드하게 잡았던 그 마인드맵을 조금 더 끊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끊어서 여러분들께 자료 제공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병태 생리부터 우리 순서대로 들어갈 텐데요. 기본 병태 생리도 제가 두 개로 나눴죠. 염증과 면역 파트, 다음 페이지 수분과 전해질 파트, 이렇게. 네, 그래서 자, 전체 이렇게 한쪽으로 딱 이렇게 우리가 그 기본 이론 할 때는 쫙 펼쳐가지고 큰 지도로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래서 틀도 이렇게 제가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딱 스냅할 수 있도록 한 페이지로 딱 한쪽 방향으로 이 마인드맵도 이렇게 디자인을 바꿨고, 그래서 각각의 이 세부, 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저 뒤에 있는 이 비림프구라는 것이 얘가 실제 뿌리는 어딘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해 드렸으니까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첫 번째 기본 병태 생리 염증과 면역 파트에서 우리 염증 면역 기본 병태에서 면역은 매우 중요했고, 크게 면역도 염증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염증, 그 다음에 면역, 그 다음에 면역의 비정상 상태, 과민 반응까지, 이게 기본 병태 생리에서 중요한 큰 헤드라인. 그 다음에 나머지 수분 전해질은 뒤에 2페이지에 X마인드로 정리해 드렸고요. 자, 염증의 분류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다루는 거는 일단 급성은 빨리 컨트롤 해줘야 되니까 급성,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수많은 질환들 있잖아요. 만성 질환들은 다 만성 염증이에요. 쉽게 말해서.
만성 염증. 그래서 염증의 분류 급성, 만성, 아급성 그 중간에 기간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간, 유지되는 기간에 따라서 나눴다. 증상은 크게 국소 반응, 전신 반응으로 나눴고 우리 중요하게 봤던 거는 전신 반응. 그래서 열나고 그죠? 통증이 있고 오심부터 기본적인 염증의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자, 상처 회복 과정을 실제 문제도 나왔었고요. 2015년에 문제도 나왔었고 상처 회복 과정 이 안에 염증 반응이라는 게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염증 기본 뭐 지혈 과정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염증 반응 그 다음에 증식기 그 다음에 재형성기 이렇게 넘어갔던 문제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 자 면역의 종류 중요하고요. 면역의 종류에서는 크게 비특이적 면역, 특이적 면역이 있지만 우리가 늘 문제로 다루는 거는 뭐다? 특이적 면역이다. 그죠? 비특이적 면역은 모든 휴먼빙,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로 다룰 필요가 없고 우리가 문제로 다루는 거는 특정 면역, 특이 면역, 특이 면역. 이 면역은 왜 특이 면역이에요? A라는 사람은 있고 B라는 사람은 없어. A형 간염에 걸린 사람은 있는 항체가 안 걸린 사람 B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이 면역. 자, 특이 면역의 종류 역시 중요하고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으로 구분했다. 체액성 면역은 항체 반응, 항체가 중요하죠. 항체가 관여하는 면역. 세포성 면역은 T 림프구가 관여하는 면역. 그래서 체액성 면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항체 친구들이 여기 체액성 면역에 들어가는 거고 세포성 면역은 T 림프구 그러니까 T 림프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조 T 림프구, 킬링 T 림프구죠. CD4, CD8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T 세포들이 T 림프구가 관여하는 것이다. 자, 면역결핍 질환 우리 문제로도 같이 다루었지만 면역결핍 질환은 한 3회, 3번 이상 문제에 가고 객관식까지 포함하면 더 많지만요. 문제가 나왔고 전파 경로 중요했고 경과 자, 그래서 임상적 무증상기, 영역별 문풀에서도 다뤘던 개념, CD4, 우리 무슨 세포다? 자, T세포다. 알고 가셔야죠. CD4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200개 이하면 모든, 왜? T세포가 CD4 중요한 세포가 200개 이하로 떨어지면 뭐가 없는 거예요. 세포성 면역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 모든 병에 다 노출될 수 있다. 그죠? 모든 병에 다 노출될 수 있다. 그걸 우리는 기회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방어막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재요법,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 명칭 기억해 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체크해 놓는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과민반응. 과민반응 한마디로 뭐다? 비정상 면역 반응이다. 비정상 면역 반응이니까 어떻게? 조직에 손상을 일으킨다. 그죠? 과민 반응을 한마디로 우리 정리했어요. 비정상, 다른 말로 과도한, 과민 반응이라고 하잖아. 과해. 너 너무 과해. 과민 반응. 그래서 조직에 손상을 일으켜. 자, 매개물질 너무너무 잘 알죠? 있잖아. 우리 비만세포 히스타민은 하나의 친구 짝고. 이건 트윈이에요, 트윈. 뺄 수 없어. 비만세포만 보여도 우리가 히스타민을 기억해야 되고 히스타민만 보여도 비만세포 머릿속에 같이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아라키돈산 염증 매개 물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것들이 다 있어요. 정상 염증 면역 반응에도. 근데 이게 어떻게? 과해. 너무 많아. 그죠? 너무 많아서 조직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과민 반응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유형 4가지 아나필락시스죠. 아나필락시스 세포 독성 혹은 세포 용해성. 독성이란 말이 더 외우기 쉽잖아요. 그쵸? 독성. 세포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세포 독성. 그 다음에 면역 복합체성, 지연형, 쉬운 거. 뭐들 써도 된다 그러면 나는 쉬운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유형 역시 중요했다. 4가지. 각각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으셔야 되고 특징을 기억하셔야 되고 자, 쭉쭉쭉 보니까 1, 2, 3 유형과 마지막 4 유형이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얘네들은 뭐? 체액성. 왜? 뭐가 있어요? 항체가 있어요. 그죠? 나머지 세포 중개성 4 유형만 T셀이 관여하기 때문에 T셀이 관여하는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1, 2, 3 유형과 4 유형이 다르다는 거. 요거까지 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항체가 있네, 없네. 항체가 있으니까 체액성, 없으니까 세포성 구분해 내셔야 된다.
자, 두 번째 기본 병태 수분과 전해질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빠르시지 않죠? 속도 괜찮죠? 자, 수분과 전해질 파트에는 중요한 일단 전해질들 나트륨, 칼륨 이 두 친구는 수분 전해질 파트에서 대장 중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칼슘과 인도 가볍게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산염기 균형 역시 중요한 뭐라 그래야 되나 키워드 그리고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영역. 자, 나트륨과 칼륨은 얘네는 한꺼번에 같이 갔었어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하게 많이 문제 나오는 거 칼륨. 왜 그래요? 나트륨은 사실 문제 낼 게 별로 없어. 어디서? 저기 요로그에서, 그죠? 수분과 관련해서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라서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더 문제 내기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 늘 칼륨 문제들을 우리가 만났던 거고요. 나트륨은 뭐 있어요? 키워드가 뭐 있어? 없잖아요. 그죠? 135, 145를 문제 낼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결국 칼륨 문제가 계속 나왔던 거고, 칼륨에서 제가 칼륨은 일단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 알도스테론 기억하셔야 되고, 칼륨을 어디로? 알도스테론만 알면 안 되죠. 칼륨을 어디로 보내? 몸 밖으로. 왜? 알도스테론 할 때 우리 같이 연상되면 좋은데, 뭐가 연상되면 좋죠? RAA가 같이 기억되시면 좋죠. 이 마지막에 A가 알도스테론이라고 했습니다. RAA는 결국 결론이 뭐다? 혈압을 올리는, 그죠? 혈압을 올리는 과정이니까 이 알도스테론이 거기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수분을 나가지 마. 몸 안으로 들여보내게 하는 거니까 나트륨과 같이 수분을 재흡수, 우리 멋있는 말로 재흡수. 멋있지도 않지 뭐 당연하지. 재흡수. 그러니까 칼륨을 내보내 당연하죠. 칼륨 이뇨 호르몬.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염기 균형하면 우리 산염기 칼륨이 어떻게 수소 이온을 조절하잖아. 그죠? 수소 이온과 어떻게 자리를 바꿔 어디로 바꿔? 세포 안으로. 우리가 산증, 알칼리증 바로 다 세포 외액입니다. 그죠? 혈액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혈액이 수소이온이 많으면 산증, 수소이온이 적으면 알칼리증. 그러니까 밖에 수소이온이 많으니까 너 세포 안으로 들어와. 안 되겠다. 위험하다. 하는데 영향을 주는 그때 자리 바꿔치기 하는 게 칼륨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산염기 균형에 중요하다. 두 번째. 자, 세 번째 기억하시라. 인슐린. 자, 인슐린은 우리 두 가지 뭐였죠? 하나는 포도당. 두 번째 칼륨. 얘네를 어디로? 세포 안으로. 그죠? 세포가 에너지 필요하잖아요. 안 헤어지시면 이렇게. 세포가 에너지가 필요해. 포도당을 어디로 줘야 돼? 얘가 대사를 해야지 조직이 움직이는 거니까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데, 이 인슐린은 칼륨이란 친구도 세포 안으로. 칼륨은 원래 어디 있다? 세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두 가지 물질을 세포 안으로 다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도 필요해. 포도당 필요해. 칼륨은 원래 세포 안이 제 자리였어. 그러니까 얘네 둘을 다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뭐다? 인슐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인슐린 우리 몸에서. 자, 그 세포 문을 열어주는 건 인슐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만큼 그래서 인슐린이 중요하고 췌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혈당, 혈당 스파이크, 대사질환 이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것이죠. 자, 칼륨이 이렇게 중요하다. 나트륨은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네. 135, 140 얘기할 게 없어 사실은. 그죠? 수분과 같이 항상 다닌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칼륨 정상 수치 너무 중요하죠. 3.5에서 5.0. 왜 알아야 된다? 비정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죠? 제시가 됐을 때 이 수치가 정상 범위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제가 얘를 따로 한 칸 딱 들여놨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 자, 칼슘과 인에서는 우리 칼슘과 인. 자, 칼슘에서 중요한 거 뭐다? 관련 호르몬이 몇 가지? 두 가지. 한 물질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두 개나 나온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가 오니까 목소리가 까라앉네요. 자, 부갑상선 호르몬 PTH, 이제 PTH라고 할 거예요.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안 하고 PTH하고 칼시토닌은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칼슘. 왜 이게 두 개나 있으면서 칼슘을 조절하느냐? 칼슘은 우리 근골격계에서 기본이죠. 그죠? 우리 몸의 중요한 전체 체중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우리 신체 모양을 이루는 이 무기질 칼슘이라는 거는
이만큼 중요해요. 그죠? 혈액 중에서도 중요하고. 왜 또 칼슘은 근육의 수축 이완에서 중요하고 또 어디서 중요해? 혈액 응고에서도 중요하고. 그쵸?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곳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조금만 부족해도 안 되고 조금만 많아도 안 돼. 그래서 관련한 호르몬이 2개가 있어. 자, 이거 우리 어떻게 외웠더라요? 부갑상선 PTH는 언제 분비된다? 칼슘이 혈중에서 부족할 때, 저칼슘 혈증일 때. 그러니까 부갑상선 PTH 호르몬은 혈중의 칼슘을 어떻게? 올려준다. 그 반대 역할을 하는 게 칼시토닌. 이거 실제 기출됐었고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랑 서로 이렇게 대칭, 상대, 상호 균형, 상호 조절하는 게 인. 무기질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칼슘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인이에요. 그죠? 칼슘과 인은 다 장에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얘네는 서로 균형. 칼슘이 너무 많이 배설되면 안 돼. 인이라도 재흡수하는 거고. 우리 몸에 이게 배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인이 너무 많이 나갔네? 안 돼. 칼슘을 더 재흡수하는 거고. 얘네는 서로 균형이에요.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균형. 너도 많고 나도 많아. 윈윈 하는 거, 윈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산염기 균형에서는 결국은 조절 기전, 폐에서 조절하는 거, 콩팥에서 조절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자, 중탄산염이 나옵니다. 이 중탄산염 친구, 얘네를 우리가 다른 말로 완충이온이라고 그래요. 완충이온. 얘가 완충이온. 얘가 수소이온이 많고 적을 때 재흡수 더 많이 콩팥에서 배출하면서 우리 몸에 산증에 빠지지 않도록, 알칼리증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중요한 완충제다. 자, 호흡성과 대사성으로 산염기 균형을 나눌 텐데, 호흡성 기준은 PaCO2. PaCO2는 뭐다? 어디서?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해, 동백내 이산화탄소 분합 A잖아요. A 프레셔 아서리, 동맥에서의 압력. 그죠? HCO3 중탄산염은 22에서 26. 이거는 2번째 단계. 1단계는 뭐였다? pH를 보고 산증이냐 알칼리증 한 다음에 이제 산증 알칼리증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게 호흡성이냐 대사성이냐를 확인하는. 자, 중요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문제 안 나오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기본병든 생리 이렇게 2개의 엑스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여기서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이 뼈대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서 복습을 들어갈 수 없고, 이 키워드를 가지고 복습, 여기서 얼마든지 문제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위장관계 파트도 상부와 하부 위장관계로 넘어가겠고요. 자, 상부 위장관계의 여러 가지 질환, 식도 질환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위까지, 그 다음에 소화성 궤양, 마지막에 어디? 위암까지. 여기 위까지가 상부, 그 밑에 12지장을 넘어가요. 소화성 궤양도 사실은 12지장이잖아요. 12지장까지 상부로 포함되고요. 그 밑에 소장, 대장, 그 다음에 직장 질환, 이런 것들이 하부 위장관계 질환으로, 하부 위장관계 파트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식도 질환으로 들어가시면, 식도 질환은 크게 출제되었던 우리 위식도, 역류성 질환, 그래서 주 증상, 그 핫번, 속쓰림, 가슴 통증. 그 다음에 전암병소, 발액식도 용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장형 화생이다. 화생이다. 장형, 뭐 이거 안 붙여도 돼요. 화생이 더 중요해. 여기서 장형은 위장, 그죠? 소장이 또 영향을 주면 또 그것도 장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화생이 더 중요한 키워드. 아예 다른 세포로 변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진단 24시간 보행성 식도 pH 검사. pH 몇일 때? 4일 때 우리가 얘 위의 점막으로 변했네. 걔가 그렇게 견딘다는 거는 식도 점막으로는 견딜 수 없어요. 강한 위산을. 그 다음에 열공탈장. 이게 말이 식도 열공탈장이지 다른 말로 횡격막 탈장. 횡격막이 발음하기 어렵더라고요. 경 맞죠? 경 아니죠? 격이죠? 횡격막 탈장이에요. 다른 말로. 자, 횡격막 탈장이니까 어디? 뭐가?
식도랑 위가 횡격막으로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이 뭘까요? 횡격막이라는 막이 그 위로 위가 식도가 올라와서 어떻게 역류되겠죠. 그죠? 횡격막이 계속 누르잖아요. 그죠? 호흡을 할 때마다 누를 거 아닙니까? 자, 대부분의 식도 열골 탁장은 활주형 탈장, 활주 그대로 올라왔다. 뭐가? 하부 식도 관략근이랑 위 본문, 위 상부 부분이 위로 올라와 버렸어. 식도 열공 탈장은 말이 식도 열공 탈장에서 제가 무슨 탈장이다? 횡격막 탈장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횡격막 위쪽으로 식도하고 위가 식도도 원래 거기 있죠. 근데 하부 식도 관략근은 횡격막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계속 올라와? 역류. 대부분의 탈장은 활주형 탈장이고 역류가 주 증상. 자, 그 다음에 식도 곁탁 탈장. 우리가 낯설어. 이름을 잘 모르겠어. 왜? 많이 안 봐서. 그만큼 내가 많이 노출을 안 해서. 자, 우리가 익숙한 거는 많이 봐서 내가 잘 알아. 복습해서 잘 알고, 우리가 일했던 임상 파트는 잘 알아.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 그죠? 그게 바로 노출의 힘이고 복습의 힘인데요. 많이 보고 많이 알면 우리 옆에 오래 본 친구는 잘 알잖아요. 그죠? 잘 모르면 낯설고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잘 몰라. 그거는 많이 보면 돼. 해결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식도 곁 탈장은 횡격막 탈장 중에서 그대로 활주형이 아니라 이 식도 위 연결된 위 본문 부분이 아니라 그 옆에 위 살짝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곁까지 위 부분이 어디로? 얇은 횡격막, 약해진 근육막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근데 역시나 소화불량 같은 건 있지만 역류 같은 이런 증상은 없어요. 두 가지로 구분만 해주시면. 이름 낯서니까 제가 더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 선생님들. 그 다음에 식도 이완 불균증. 내가 뭔가를 볼 때 잘 모르겠다, 잘 모른다,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더 보면 돼. 그냥 내가 더 보고 더 복습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알게 돼 있어. 나인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화상에서 제가 생각나서 연상돼서 말씀드리는데, 나인 법칙이라는 게 화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든 9번 보면 절대 평생 안 잊어버린대요. 절대 안 잊어버려. 그죠? 그만큼 내가 보면 돼요. 보면 돼. 9번밖에 아니잖아. 10번도 아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9번만 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식도 이완 불균증. 요거는 우리가 질환명만 봐도 뭔지 알겠잖아. 이완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안 내려가. 결국 증상이 뭐예요? 연하곤란이죠, 뭐. 그죠? 식도가 늘어나야지. 관략근이 딱 쥐고 있는데, 이게 잘 늘어나야 되는데, 하부 관략근이 잘 안 늘어나니까 자꾸 걸려, 여기. 더부룩해. 자, 연하곤란이 주 증상이다. 그 다음에 개실은, 식도 개실은 식도 내려오는 이 직선 근육관에, 이것도 계속 연동운동하는 근육관입니다. 이 근육관에 얇은 막 근육층이 얇거나 이런 부분을 옆으로 삐져 나온 거죠. 개실은 다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온 이런 것들이 다 개실이에요. 너무 작게 그렸나? 자, 개실, 얇은 근육막으로 볼록 나왔다. 역시 뭐예요? 안 내려가. 여기 음식이 자꾸 걸리겠죠. 안 내려가. 연하곤란, 소화불량, 역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식도암은 식도가 편평상피니까 대부분 편평상피 세포. 무슨 세포암? 자, 우리가 생기는 대부분의 우리 장기의 암은 다 평평상피예요. 왜? 우리 장기들은 다 평평상피거든요. 평평상피 말고 또 무슨 상피가 있나? 원조상피. 다 그것도 상피잖아. 다 상피. 그 다음에 결합 조직들은 다 이런 근육막, 연골, 이런 것들은 다 결합 조직. 그 다음에 뇌세포,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우리 몸의 모든 내장 장기들은 평평상피 세포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평상피 세포암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위염은 급성위염과 만성위염, 크게 우리 늘 문제가 나오는 파트는 만성위염에서 표재성 위염, 이거는 위 점막의 표면에 국한된 위염이고, 위축성은 그 밑에 벽세포, 주세포 더 깊게 침투되는 만성 위염이고요. 위축성 위염에서 우리가 결국 위궤양 위염으로 진단된다. 위암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거, 악성 빈혈, 비타민 B12. 자, 비타민 B12 악성 빈혈하면 우리 관련 세포 뭐 기억하시라? 벽세포, 그죠? 벽세포에서 뭘 만들길래? 내인자를 만들길래, 이 내인자는 누구하고 친구다? 비타민 B12하고 친구예요, 내인자가. 비타민 B12는 외인자. 우리 위에 벽세포에서 만들어준 애는 내인자.
이름도 쉬워요. 안에서 만드는 인자니까 내인자, 밖에서 들어오는 거 외인자. 얘네 둘이가 딱 만나. 결합해서 뭐가 된다? 소장해서 흡수가 된다. 비타민 B12 동물성 비타민이잖아요. A, D, E, B, C. 비타민 B. 동물성은 아니네. 근데 동물성 음식을 먹어줘야지 섭취가 되거든요. 얘를 아무리 섭취해도 내인자가 없으면 그냥 흘러나가. 소장해서 소화가 돼도 그대로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짝꿍 내인자와 외인자가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위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위의 세포가 벽세포고 위축성 위염이거나 하면 벽세포에서 내인자를 만들지 못하니 뭐가 생긴다? 악성 빈혈이 생긴다. 자, 그래서 빈혈 환자, 악성 빈혈 환자 추적해 보세요. 위 문제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결국 비타민 B12가 문제니까.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지. 악성 빈혈과 만성 위염, 특히 위축성 위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자, 밀환성 위염은 급성 위염의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 알고 있어. 컬링 위험, 그죠? 또 뭐 있지? 쿠싱 위험, 이런 거. 쿠싱 위험은 어디서? 뇌에 문제가 있는, 그죠? 급성 뇌에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스트레스가 되면 이 우리 몸이 살리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되면서 여러 가지 혈관들이 다 수축이 돼요. 위 점막 이런데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서 급성 위험 생기고, 또 컬링, 화상도 스트레스, 그죠? 저혈량 쇼크잖아, 화상은. 저혈량 쇼크에서 또 혈관이 다 수축돼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 그러면 또 위가 혈액 공급 안 되니까 기능이 저하져 위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위염의 상태, 대표적인 이름 두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았고, 자, 소화성 궤양은 자, 원인균, 원인에서 제가 요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4년 전인가요? 이 문제가 나왔었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쓰라는. 모두가 다 맞히셨을까? 너무 쉬운 문제 내면도 선생님들이 고민만 하시다가 틀리신 경우가 있어. 너무 안타깝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아이고. 그리고 엔세이드 콕스. 엔세이드 콕스, 이거 엔세이드 이퀄 콕스 아닌 거 아시죠? 자, 엔세이드는 뭐 한다? 콕스를 억제한다. 옆에 억제를 써드려야 되겠네. 콕스 억제하는 엔세이드. 그 다음에 분류해서 12지장 궤양. 대부분의 소화성 궤양은 제가 12지장 궤양이다. 왜? 소화성 궤양의 80% 이상이 12지장 궤양. 왜 그렇습니까? 이유 말씀드렸는데요. 산에 강한 거는 위잖아요. 그죠? 12지장은 산에 노출될 수가 없어. 음식이 잘 위산에 의해서 펩신에 의해서 잘 흡수되고 소화되고 그 다음에 12지장으로 넘어야 되는데 위산이 다 못 쓰였어. 그러면 그 강한 위산이 12지장을 그대로 공격해요. 12지장 점막을. 그래서 대부분의 소화성 궤양은 12지장 궤양인 것이고 위산에 약하니까. 자, 그런데도 위 궤양이 생겼다는 건 이미 12지장 궤양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복시, 그죠? 자, 식후 위가 비었을 때, 그럴 때 새벽 1, 2시 이럴 때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이 12지장 궤양이다 말씀드리고, 결국 요런 약물, 요런 얘들은 바로 수술하겠습니까? 약물요법 중요한데 약물의 종류, PPI, H2 수용체, 기량제. 자, 요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다? 적극적 치료제. 적극적 치료제. 바로 뭐를 억제해버려요, 얘네는? 위산, H+. 뭐가? 위산 H+가 안 나오면 HCl, 염산이 안 만들어져요, 펩신이. 펩신오겐이 펩신이 돼야 되잖아. 여기서 이제 깨알 지식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H+가 왜 필요한가? 우리 결국 위산, 단백질 소화가 시작되는 위에서 펩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펩신오겐이 수소이온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강산, 펩신이 되는 거거든요. 이 펩신이 안 되잖아. H+가 안 나오니까.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위산을 안 만드는 거, H+를 안 나오게 하는 적극적 치료제 PPI, 범머졸, 대표적인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이런 졸로 끝나는 애들, 그 다음에 티딘으로 끝나는 H2 수용체, 기량제. 수용체에 이 약물이 붙어버려. 기량제라는 애들은 약물 자체가 수용체에 붙어서 원래 그 수용체에 붙는 물질이 못 붙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용체에 붙어서 자극돼서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막는 거잖아. 길항제. 막아버려, 약물이. 자,
자, 그래서 시메티딘, 라니티딘, 요런 티딘으로 끝나는 애들, PPI 이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H+를 일단 막아버리니까 너무 편해. 그죠? 산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적극적 치료제. 자, 그 다음에 제산제, 알루미늄이나 혹은 마그네슘, 이 알마 혼합제, 알루미늄, 마그네슘의 혼합제, 이런 약물, 그리고 점막 보호제, 비스무스, 술크랄페이트,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 이런 애들은 다 소극적 치료제. 얘네들은 뭐예요? 점막을 보호해주니까. 강력하게 산을 안 나오게 하는 적극적 치료제하고 이미 손상된 점막을 보호해주는 이런 치료제하고 같이 먹으면 금상첨화 치료가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의원들 있잖아요. 효과 좋은 의원들 보면 약을 엄청 쓰는 거예요. 사실은 약을 잘 쓰는 거기도 아니면 엄청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들어서 옛날에 그 시원한 느낌이 안 나니까 계속 그 병원을 가게 되는 거죠. 약을 이렇게 적극적 치료제, 소극적 치료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약물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암. 자, 위암에서는 뭐 몇 단계냐 이거보다도 우리가 합병증에서 덤핑 증후군 중요했다. 실제. 그래서 덤핑 증후군은 원인이 달랐죠. 원인이 달랐다. 기전이 달랐어. 초기이냐 후기이냐 따라서 초기라는 거 뭐예요? 뭐가 초기고 뭐가 후기예요? 기준이 음식을 섭취하고 바로 꿀렁꿀렁 너무 불편해. 그럼 바로 음식이 확 내려가니까 갑자기 고농도의 음식이 확 내려가면서 어떻게 주변에 있는 고농도의 음식이 지금 어디 있어요? 소장으로 넘어갔잖아요. 위에서 넘어가서 이 소장이 지금 삼투압이 너무 높아. 그래서 주변에 소장을 둘러싼 모세혈관에서 체액이 다 어디로? 소장으로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혈관은 저혈량 상태. 그죠? 저혈량 상태. 그래서 저혈량이면 우리 몸은 어떻게 느껴? 위기죠. 그죠? 저혈량 쇼크, 위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움직여? 교감신경이 움직여. 그래서 뭐가 나타나? 발한, 빈맥, 초조, 안면 창백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 저혈량 쇼크와 똑같은 반응인데 이유는 뭐예요? 고농도의 음식이 빨리 장으로 내려오면서 주변의 체액이 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혈량이, 그래서 뭐가? 교감신경이 활성화. 자, 후기는 식사하고 한참 지나다가 갑자기 너무 불편해. 어떻게 돼? 초조, 발한, 빈맥 똑같이 뭐야 교감신경 너도 교감? 그렇죠. 근데 왜 생겨 이 교감은? 저혈당. 왜 저혈당이라고 그랬죠? 다 이제 두세 시간 지나니까 흡수됐잖아요. 소장에서 다 흡수돼서 어디로 갔어? 일단 위치가 달라졌어. 혈관에서 일어난 일이죠. 혈관으로 다 음식이 흡수가 됐네. 돼서 이제 너무 고혈당이었어요. 우리 고혈당이면 이제 췌장이 일하기 시작하죠. 인슐린이 마구마구 분비돼서 고혈당을 확 떨어뜨려. 확 떨어뜨리니까 갑자기 저혈당이 돼버렸어. 그죠? 저혈당이 되면 우리 몸은 또 뭐를 느껴? 위기. 그죠? 저혈당이니까 바로 어떻게? 교감신경 흥분하네. 그래서 초기 덤핑 증후군이랑 후기 덤핑 증후군이랑 뭐는 똑같아? 증상은 똑같아요. 꿀렁꿀렁 똑같아. 그러나 나타나는 시기만 달라. 또 뭐가 달라? 발생 원인이 달라. 그죠? 자, 초기는 어디서? 장에서. 장으로 이게 체액이 다 넘어와서 저혈량. 후기는 어디서? 혈액에서 갑자기 인슐린이 빵 분비되면서 저혈당으로 확 떨어져. 그래서 두 개 다 흥분하는 건 다 뭐예요? 다 교감신경이에요. 똑같은 게 흥분하니까 증상이 똑같죠. 교감신경 흥분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발한, 빈맥, 창백, 그죠? 떨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고요. 자, 이 덤핑 증후군의 개념을 초기와 후기로 나눠서 정리해 놓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왜 생기느냐? 이유를 써라 할 수도 있고 관련 신경을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일어나는 상황, 이 관련해서 저혈량 빈칸 딱 뚫어놓을 수도 있고 저혈당 빈칸 딱 뚫어놓을 수도 있고 제가 여기를 반응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있어요. 저 뒤에 우리 내분비 파트로 넘어가면 반동성 저혈당이 또 나오거든요. 여기는 반응성. 정상 반응이죠. 췌장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갑자기 고농도의 음식이 확 흡수되면서 너무 높으니까 혈당을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인슐린을 엄청 분비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혈당이 떨어진 거예요.
자, 이 수술 명칭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빌러스 1과 빌러스 2가 있는데, 1은 위수술이니까 위랑 뭐랑 연결해야 돼? 뭐랑? 12지장 연결한 게 빌러스 1. 빌러스 2는 위랑 어디랑? 공장, 뭐 소장, 그죠? 제일 윗부분을 우리가 공장이라고 하니까 위공, 빌러스 2. 가까운 데 연결한 게 빌러스 1. 더 멀리 연결한 게 빌러스 2. 자, 그러면 빌러스 1과 빌러스 2 중에서 덤핑이 더 심한 건 뭐다? 빌러스 뭘까요? 왜 2요? 왜 2예요? 지나가는 길이 더 빠르잖아요. 바로 소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12지장을 한번 넘어가는 것과 길이 더 짧으니까 더 빨리. 그래서 되도록이면 살릴 수 있으면 빌러스 1으로 합니다. 12지장 그래도 살릴 수 있으면. 그죠? 근데 뭐 안 돼. 암 조직이 좀 번져서 그럼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위 수술은 최대한 위를 살려서 12지장 연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무래도. 자, 상부 위장관계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부 위장관. 자, 하부 위장관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느냐? 과민성 장증후군 우리 영역별 문풀에서 복습하셨어. 그럼 익숙해져. 그죠? 이렇게 자꾸 보면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충수돌기염, 염증성 장질환, 장폐색, 마지막에 항문질환 이런 것들이 하부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쭉 제목 보시면서 뭐지 잘 모르겠어 하면 그 부분 집중 공략하시면 돼요. 내가 잘 아는 부분들 역시 좀 빠른 스피디하게 공부하시고 잘 모르겠는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조금 더 시간 투자하시고. 자, 과민성 장증후군 우리 흔히 IBS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제 지인,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도 한 명 있어요. IBS.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성격을 바꿔야 되나? 음식을 바꿔야 되나? 기질을 바꿀 수 없잖아요. 이거 타고났는데 어떻게. DNA에 새겨진 건 바꿀 수 없으니까 이제 음식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IBS는 중요합니다. 다른 거 뭐 여기 뭐 원인 물어볼 수도 없고, 결국 IBS 우리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과민성. 과민한 상태. 과민성인데 장운동이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장운동이 증가돼.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 설사. 대부분 설사예요. 아침 설사. 일어나자마자 조금만 지나면 배가 뽀글뽀글 거려. 장이 깨어나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주련. 화장실로 바로 직행하는 거죠. 과민성 장증후군은 결국 장의 과민성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많아. 너무 많아. 원인을 여기서 물어볼 수 없고 결국 나온다면 진단 기준을 물어볼 건데 진단 기준은 우리 로마 기준 5 진단 기준 다 혼용해서 쓴다 말씀드렸고 뭐든 괜찮아요. 자, 중요한 증상 복통. 그죠? 계속 이게 배가 꿀렁꿀렁 하잖아요. 1번 증상 복통. 이거는 소화랑 상관없어요. 하부장이잖아요. 그죠? 위쪽에 문제가 아니라 아랫배, 배꼽 주변에 다 우리 소장이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좌측 우측 아니고 그냥 소장이 펼쳐진 모든 부분, 배꼽 주변으로 해서 좌우 상하가 다 아파. 소장이 움직이는 모든 길이 다 아파. 복통, 그다음에 6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최근 3개월 동안 2가지가 증상이 계속됐을 때 배변과 관련한 증상 완화 옆에 써주세요. 배변과 관련해서 증상 완화가 있거나 횟수의 변화가 있거나, 그죠? 증상의 완화, 횟수의 변화, 형태의 변화. 이 3가지. 아침에 화장실만 갔다 오면 괜찮아요. 그래서 화장실 아침에 안 들고는 출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IBS는. 그 다음에 횟수. 그래서 꼭 지하철을 타야 된다거나. 지하철은 어디든 내릴 수 있잖아요. 버스 타기 힘들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리고 형태가 설사가 주지만 혈설사 좀 가다가 또 변비 가다가 이렇게 힘들겠죠. IBS 진단 기준 꼭 기억해 주시고 중요 질환은 과민성이니까 뭐다? 복통이다. 복통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충수돌기염은 젊은 사람 소아에서 많이 생겨서 우리 이진 교수님이 아주 잘 알려주실 텐데, 자, 전형적 증상 반사합동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복부검진에서 몇 번이 포인트 반사합동. 로브싱은 반대 지점 어딥니까? LT 어디? LLQ죠. LLQ의 통증이 아니지. 여기를 눌렀을 때 어디? 오른쪽에 불편감. 그 다음에 요근 지구. 요근 어디게? 대퇴를 다리를 뒤로 쫙 신전했을 때, 대퇴 신전했을 때, 뒤로 넘겼을 때 통증. 진단 검사
봐주시면 진단검사 어렵지 않고, 자, 간호중세에는 금기 실제 기출되었던 포인트고요. 금기, 왜 금기냐?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연료법, 변완화제, 관장, 진통제 모든 것. 진통제는 왜? 자극하는 거 아닌데요. 왜? 진단을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진통제는. 통증이 없애버리면 우리가 알 수 없잖아. 통증의 변화를 우리가 봐야 되고, 이게 더 심해지는지 복막염으로 넘어가는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진통제 써버리면 증상을 가려버리니까 알 수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또 다르다. 얘네들, 나머지 세네 얘네들은 뭐 자극하니까. 장을 자극해서 터지게 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복막염으로 진행됐을 때 복막염의 어떤 증상, 가장 대표적인 건 체온의 상승, 그 다음에 RLQ 쪽으로 국소화, 로컬됐던 통증이 퍼져버려요. 당연하겠죠. 그죠? 충수돌기가 터졌잖아요. 복막염은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통증의 변화, 급격한 통증의 부위의 변화가 있거나, 그리고 염증, 이 균이, 사실 변이 터졌으니까 이 복막이라는 무균 지역에 이 얘네들이 오물이, 그죠? 얼마나 심하게 염증이 생기겠습니까? 통증이 생기겠습니까? 통증의 변화, 복부 전체의 통증, 체온의 상승, 대표적인 복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자, 그 다음에 염증성 장질환. 자, 염증성 장질환은 두 개만 우리가 아시면 되는데요.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 자,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우리가 잘 외울 수 있도록 아주 차이점이 쫙 있어요. 그죠? 차이점이 쫙 있어. 그래서 알기 좋아요. 이해하기 좋아요. 자, 궤양성 대장염은 어디만 생긴다? 대장에만 생긴다. 이름이 대장염이잖아. 다른 데는 안 생겨. 자, 크론병은 어디에 생긴다? 소장, 대장, 하부장기에 다 생겨요. 그죠? 그래서 크론병에는, 자, 하부장기에 다 생기니까 범위가 일단 넓잖아요. 소장부터 저 끝에 직장까지 이어져서 생길 수가 없어. 병태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시작해서 우리 몇 미터에 이어지는 그런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불연속적이에요. 자, 대장염은, 궤양성 대장은 뭐 그렇게 길지 않자. 1.5에서 2m. 길어야 뭐 1m 조금 넘으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생겨. 자, 모든 부분이 다 있다는 게 아니라 질환이 생긴 부분에는 그 점막층이 다 손상이 됐어. 자, 그래서 연속적이다. 대장에만 생기기 때문에 연속적. 그래서 연속적이기 때문에 깊이 침투할 수가 없어. 이게 병태 생리학입니다. 이런 게 연속적이면서 깊이 침투해봐야 얼마나 심각한 질환이야. 그죠?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생기면 다 궤양을 잘라내야 되잖아. 깊은 층이라면. 그렇지 않죠. 점막하만 침범한다. 반면에 크론병은 불연속적이지만 그 부분을 깊이 침투해요. 깊은 층, 장 깊은 층을 근육층까지 들어가서 침범한다. 더 치료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은 그래도 뭐 항생제도 쓰고 장기 치료하면 조금 증상이 개선이 되는데, 크론병은 사실 낫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크론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 자, 자가 면역 질환인 친구들은 어렵습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 일단.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치료가 불가하다는 뜻이에요. 자가 면역. 기사 보니까 그 사람 있잖아요. 이름은 몰라. 자기 몸에 막 수십억 쓰면서 건강 막 엄청 체크했던 사람 있죠. 자가 면역 질환 걸렸던데. 자가 면역 질환 걸렸대요. 그렇게 1년에 28억 썼대요. 비타민 하루에 100알씩 먹었대잖아. 100알 먹고 주기적으로 뭐 혈액 샘플링 해가지고 검사하고 세포 검사하고 유전 검사 그러더니 세상에 자가 면역 질환. 불쌍하다, 그죠? 조금 막을 수가 없는데 그걸 그렇게 젊고 싶어가지고 아들 그 혈액 자기 몸에 체열 이렇게 했다며, 수혈했다며, 그죠? 아시죠?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 anyway, 자가 면역 질환은 그렇게 면역 관리를 했었어도 인생 무상. 진짜 어떻게 얼마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막고자 해도 막을 수가 없구나. 어쨌든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크론병은.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이잖아요. 그죠? 얘는 직장 출혈. 자, 직장도 대장에 포함돼요. 이 직장 출혈이 크론병엔 없어요. 직장
변에 출혈이 있다. 이거 궤양성 대장염이고, 직장 출혈도 그쪽 점막 손상된 부분에 대변이 지나면서 점막 부분을 지날 거 아닙니까? 이 단단한 대변이 거기를 스치고 가면서 손상 주죠. 그래서 출혈이 많이 생겨요. 직장 출혈이 직장의 문제여서가 아니라, 그죠?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점막 부분을 단단한 변이 지나면서 걔를 스크래치 내잖아요. 그래서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나는 출혈 부분이 직장이니까 직장 출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의 특징적인 그런 병이랑 딱 구별되는 증상 하나는 직장 출혈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카테고리에서 확연하게 구별되는 어디 생기는 부위, 침범하는 부위, 나타나는 증상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폐색. 장폐색은 크게 기계적, 신경적, 혈관성 원인이 있지만 가장 많은 건 기계적 원인. 기계적 원인 뭐예요? 물리적으로 뭔가 막힌 거, 또 물리적으로 장이 중첩, 꼬인 거, 그런 게 다시 기계적인 원인, 물리적인 원인, 다른 말로 기계적 원인. 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풀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 풀려 그럼 어떻게? 수술 들어가서 잘라내야 되죠. 그죠? 괴사되니까. 자, 그래서 증상은 꼬였어. 어떻게? 막혔어. 증상 뭐예요? 항상 폐색, 통증이에요. 통증. 그리고 음식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구토할 수 있겠죠. 모르고 섭취했으니 구토. 갑자기 자꾸 왜 재밌는 얘기가 뭐가 떠오르 이야기가 저 너무 잘 아는 분이 최근에 장폐색으로 나이 많으신데 돌아가셔가지고. 그 위험하더라고, 장폐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조금 과식했는데 막 구토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수술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장폐색은 결국 통증이랑 구토. 자, 기계적인 원인이 대부분이고요. 신경성, 혈관성 원인은 흔하지 않습니다. 통증, 폐색. 계속되면 장이 멈추잖아요. 대사성 산증에 빠질 수 있다. 그죠? 중탄산염이 흡수되지 않아서 대사성 산증에 빠질 수 있다. 중탄산염이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곳이 장이에요, 장. 장 안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체액이 있거든요. 장에 뭐가 있겠어? 체액이 있죠. 그죠? 걔네들이 계속 주변에 혈관들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체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체액에 가장 많은 게 중탄산염. 장에 문제가 생기면요, 중탄산염이 재흡수가 되지 않아서 바로 대사성 산증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중재는 결국 이렇게 중재 보시면 그 질환의 병태 생리를 알 수 있는데요. 중재가 막 수술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럼 다른 방법 없는 거, 그죠? 위급한 거, 응급이거나 다른 중재 방법이 없거나. 중첩이나 이런 거는 위급 상황이잖아요. 언제 약 먹고 있어요, 그죠? 약으로 걔를 풀어주겠습니까? 들어가서 풀어줘야지. 아니면 잘라줘야지. 그래서 수술 방법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사성 상증 빠지니까 어떻게? 수액요법 해줘야 되죠. 중탄산염 마구마구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항문질환은 얘네들은 개념, 치핵이 뭐냐, 치열이 뭐냐, 직장 농양이 뭐냐, 치루가 뭐냐, 개념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